얘한테 열라. 하순사 때 싸봤어요. 그때 느낌은 제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총 사격을 안 멈추길래 아, 내 뒤통수로 총알이 관통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얼어갖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죽이려고 뭐 총 쏘는 게 아니고 좀 추려고, 출세를 하려고.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피습 사건. 지난 2019년 2월 22일 10명의 무장 괴한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합니다.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들의 팔을 묶고 총으로 위협했는데 그 사이 몰래 숨어있던 대사관 직원의 부인이 빠져나와 스페인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괴한들의 리더는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을 해요. 이곳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출동한 경찰들을 돌려보내는데요. 와, 영화네. 그랬어. 뿐만 아니라 북한 대사관의 상무관에게는 탈북을 권유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그 후 괴한들은 컴퓨터와 휴대폰, 하드디스크를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완벽한 작전에 딱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괴한들의 리더가 범행 현장에 바로 이것. 운전면허증을 어떡해.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 과연 떨어진 운전면허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셜록 홈즈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요. 이게 말로만 들어도 막 네.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너무 같은 대담하죠. 이야기잖아요. 김성민 대표님, 도대체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예,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에서 이제 진행한 일인데요. 이 단체의 수장은 에드리안 홍창. 저희들이 과거에 알 때는 그냥 흔히 에드리안 홍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네. 이 자유조선의 그 전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입니다. 그 천리마 민방위는 과거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안전한 것으로 빼돌림으로써 한번 이름을 알렸던 단체인데요. 아, 프랑스에선가 뭐 위험했을 때. 그렇죠. 예. 한 2년 동안 잠잠해져 있다가 3월 1일에 이제 저들이 이제 우리가 북한의 유일한 임시정부다.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체제 전복을 촉구하는 단체다라고 하면서 선언문도 발표합니다. 여태까지도 언론이 가만히 있다가 자,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신분이 나왔다. 스페인 법원에서 발표하면서 에드리안 홍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 그럼 2월 달에 사건도 이 친구들이 했구나. 라고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저 천리마 그 민방위는 이게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만 민방위가 김한솔을 구출해내고 그 천리만 민방위가 올해 3월 1일 날에 자유조선으로 우리가 변신을 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변은? 홍은 지금 스페인 당국에서 공개 수배 당했죠. 아, 수배령 중인 거예요? 네, 수배령 중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 지금 숨어 있는 거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that things are so bad on such a scale and scope that it sounds fake. It sounds like it's a lie. 에이드리언 홍의 프로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름 홍으뜸. 네. 예일대 출신으로 멕시코 국적의 미국 교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탈북민 구출 사업을 하는 링크를 설립한 후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2015년에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반북단체 조선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각종 세미나 또 대학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고요. 2008년에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에이드리안 홍에 대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드리안 홍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홍창까지 달려있냐면은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태어날 때 아빠 성과 어머니 성을 같이 물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성이 장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밍이 아니구나.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맞아. 김일중 씨? 준혁 씨도 얘기할 게 있어야죠. 오늘 김일중 2번 나겠다. 준혁에게 2번. 몇 살이에요? 에드리안 홍이. 야, 나이를 물어보냐? 아니 저기 준혁 씨 말고 에드리안 홍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제일 친한 게 나이를 물어봐. 네. 몇 살이에요? 만 35세입니다. 준혁 씨 말고요. 네, 에드리안 홍씨 만 35세입니다. 나요 그냥 차라리. 오늘 좀 혼란스럽네. 진짜 우리 올라가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에이드리안 홍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네. 와. 강철환 대표님이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 5년 전에 이제 뉴욕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중국에 이제 탈북자 구출하러 갔다가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거기서 체포됐는데 자기가 구출한 그 탈북인들이 전부 다 북한에 끌려갔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이라는 거대 권력 기구가 힘없는 북한 동포들 너무 이제 무참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관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 책을 보고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고요. 부시 대통령의 초빙을 받고 백악관에 가서 이제 좀 이슈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백악관 행사를 한 다음에 11개 대학을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일, 뭐 하버드, 시카고대, 버클리, 스탠포드 해가지고 쭉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하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한국어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한국어도 유창하게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20 초반? 그때 한 24살 됐었고 제가 막 40대 초반이었고. 대단하다. 네, 그래서 나이는 어렸는데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 너무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변호사 공부해가지고 정치인으로 해라. 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북한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북한하고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북한 출신이다, 탈북민이다 이러면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인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근데 뭔가 또 미국 그렇지. 시민에다가 뭔가 이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꼭 이거를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가 그 탈북자 구출을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탈북자를 데리고 이제 움직이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예일대 학생이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방에 보니까 뭐 고문하고 때리고 막 하다가 이제 끌고 가니까 그 모습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제 강한 어떤 그런 반감이 생긴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미국 11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그 교포 학생들이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향민들의 후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북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에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리안 홍이 속해 있는 단체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잖아요. 네. 근데 피습 사건을 자유조선 혼자 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케일이 좀 크지 않아요? 그 에드리안 홍이 이제 저희 북한 인권 활동할 때부터 저는 쭉 지켜봤는데 지금은 에드리안 홍이 링크를 그만뒀죠. 넌지 그만뒀지만 링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탈북자들을 미국과 한국에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무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작업을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고쳐서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페인 대사관에서 가져온 귀중한 정보들을 FBI와 공유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과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많은 탈북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이럴 때
국제사회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제 대사관 하나를 점령하려면 이게 뭐 머리 하나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수 훈련을 받거나 뭔가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 북한에게 가장 목을 매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리아나 그 이란 같은 나라에서 북한 핵기술을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만약 북한 핵이 그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유럽의 북한 대사관 여러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방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북한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약간 방첩이 느슨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럽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게 중동과 아프리카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 대사관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술해 보이지만 여기가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걸 털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모든 정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 핵 관련 정보가 있게 되면 대박이죠. 이게. 그러겠네요. 예. 이렇게 여러 나라가 막 이 사건에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런 그 반북 단체가 그러면은 자유조선 하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 자유조선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합쳐졌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탈북민들 속에서도 유럽에 나가 있는 소위 우리 말하면 특전사 출신 탈북자들도 많으니까 행동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LA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망명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어요. 2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35호실 거의 간부라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편지가 와요. 북한에서? 아니요. 싱가포르에서. 편지 보고 놀랐어요. 무슨 까만 종이를 싸고 은박지로 싸고 북한에서 서히 이제 그 비밀을 엄수할 때 하는 봉투에 넣고 근데 그런 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핵심은 홍콩에 저희들이 어른이 있으니 그 저희들이라 하면 공작원들이라든가 외교관들이라든가 공개되지 않은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신변 보호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나가냐고 그러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북한 자유주간 하니까 혹시 미국에서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오케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났더니 홍콩에 저들의 이제 조직에 어른이 있고 저희들은 북한 내부에 김정일 시대에 이제 밀려서 나온 거의 간부들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일해볼 생각이다. 라고 해서 뭐 혼자서 결심한 일은 아니다. 여기 단체장들도 함께 왔으니까 함께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연락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남이 이제 피살당해요. 아이고. 송주 어머니, 동상 까기가 뭘 것 같습니까? 한때 북한에서 저 사건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동상까기란 게 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저게 동상까기를 안 하고 북한에서 돌아가는 동까모 약칭해가지고. 동까모? 네, 동까모로 해서 그때 한국에서 미국 놈들이 간첩을 들여보내서 국제 간첩이 들어와서 이거 동상을 까자고 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별난 진짜 수많은 일화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원래 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의 준말이 동까모였고요. 이 동까모는 우리가 한때 만들었던 통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동까모.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하고도 비슷한 연관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해 이제 12월 30일 날에 성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뭐 한 80명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우리는 좀 더 보다 나은 일을 하고 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동상을 만약 까부신다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존재를 딱 달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에 쩌들려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까. 그 많은 우상 숭배의 그 상징물이 동상인데 하나 한번 이렇게 넘겨볼까? 이걸 하면 우리가 진짜 한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단 우리가 뭐 어디서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몇 년도예요, 이게 얘기한 게? 2012년 12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월. 12년 12월. 2012월. 이상하다. 너 때문에 그래. 야, 이거 불림병이냐? 2012년. 야, 일중아, 너 때문에 그래. 아니, 2012년. 2011년 12월 31일. 2011년?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군대들 제대군인 모임을 제가 이제 대표로 맡고 있었는데 그 제대군인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가모에 돈이 많다는데 좀 달라. 그럼 내가 동상 깐 건 1도 아니다. 와. 그 돈가모 통장에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솔직히. 우리들이 27반 1,000원, 2,000원, 만 원씩 내는 거니까 그 친구가 불렀던 액수는 정말 꽤나 많았고요. 그래서 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점심 한 끼 먹고 헤어진 친구인데 그 해에 이제 중국에 나가서 그 북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 이제 그 저를 만났던 전영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김성민 놈이 시켜서 내가 지금 동상을 깔아왔다가 잡혔다.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조선 괴뢰패당의 임무를 받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용 파괴함의 책동을 감행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전용철과의 기자회견을 녹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던 지난해 11월 8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어의 모락단체인 국민전 대표로 가는 김성민 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놈은 저에게 지금 국민전에서 돈가모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서 깊은 나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다. 놈이 되셨군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야 김소민 놈 여기 앉아있는데 김소민 놈 여기 앉아있는데 하고 야, 나 잠깐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저 이거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있을 때 방영이 됐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죠. 근데 대표님 이름 딱 들었을 때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나 했는데 중국에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막 동상 까보시기 모임이다. 그 줄여서 동까모다. 근데 그 동상을 까보시고 거기 그 자리에 지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되게 그 당시 격분했었죠. 어디 우리 최고의 전엄을 당시 엄청 세뇌된 상태였으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진짜 많구나. 내가 정말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돈가모라는 것도 알게 되고 최초일 거예요. 아, 맞아. 야 해외에서 그래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더 알게 됐네. 네.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게 탈북자라는구나. 이거 어려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38,000개가 서 있어요, 지금. 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수만. 그게 김일성만 38,000개고 이제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 옆에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곧 7만 개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동상이고 그리고 이제 평양의 만수대 동상을 포함해서 주요 동상에는 보초가 다 무장보초가 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장보초가 서 있다는 것은 동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그 300만이 굶어 죽고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해산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동상으로 가다가 중간에 폭발해가지고 이제 실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떡해. 그런 집중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의주 지역에서 그때 이제 그 그러니까 구리를 이제 중국에 팔게 되면 돈이 굉장히 좀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잘라가다가 이제 김일성 동상 다리를 잘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건이 크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동상을 완전히 이제 뭐 살아있는 김일성처럼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예. 제가 이자가 동상 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아마 성우동 예술대학이 있어요. 예술학원. 그 예술학원까지 이 자그마한 벤치들이 다 서 있는데 거기에 사복한 사람들, 장애용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리지 일이 있겠구나 하고 가는데 폭파 소리가 압록강에서 성우동 수원지동에서 폭파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알아보니까 이 주령님 동상을 간첩이 깔아 들어오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동상
압록강 중간에서 폭발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상을 폭파시킨 건 아니죠? 아니고. 네, 그래 그걸 붙잡아가 소문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때. 아니 근데 그 말이 돈가무지 사실은 제가 거기 있는 입장이면 사실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저거를 행동하는 그 주민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안에 내부에서 그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그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2011년도에 평양에서 이제 그 혁명의 성지라고 하는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만경대 고향집에 그 문짝집을 누가 뜯었어요, 이거를. 문짝을 뜯어가지고 이거 도망갔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게 큰 일이죠, 북한. 이게 특대형이죠. 탈북하려다가 거의 3대가 멸할 일이죠. 3대가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라는 것은 모든 북한 주민이 다 와서 봐야 되는 혁명의 성지인데 그 혁명의 성지에 그 대문짝을 뜯어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인민보안성 주상선이가 목이 날아갔어요. 뭐 어떻게? 네, 제가 살던 곳이 그 김정일이 곧만 죽고 그 태양상을 건설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김부자를 타도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옷을 거기다 깔짝만하게 양쪽에다 글을 써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마다 가서 그 청소를 하거든요. 뭐 깨끗하게 뭐 하는데 아침에 딱 가봤는데 그걸 모두 시민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그걸 닦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진사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국가보위부에서 와서 매 주민마다 우리를 또 다 글을 쓰게 했어요. 네, 실체 조사를 한다고. 근데 잡지는 못했는데 네, 못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랬으면은 우리 곁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등대였던 거예요. 진짜 우리도 뭔가 그러면은 조금만 하면 뭐 되겠구나. 대단하네. 1년에 한 번씩은 필체 검사를 해요. 그 필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다 낙서했지? 난 여태 못 봤지?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 필체를 이렇게 들통이 안 나려고 왼손으로 쓴대요. 그래서 오른손 한 번 쓰고 왼손으로 쓰게 만들어요. 아유, 희하다. 아니 근데 이만하게 동상에다가 쓴 거면 그만하게 써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작게 써도 그 사람의 필체는 크게 써도 똑같이 간대요. 그 태양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용생탑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산에 가서 아예 대리석을 갖다가 막 깎아가지고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원수님,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탑에다가 누가 폭탄을 설치를 한 거예요. 폭탄 설치하고 그 김일성 연구실에다 돌 던져갖고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네. 그거 잡는다고 강계시부터 그 자강도 시 전체를 다 잡았던 적도 있거든요. 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쿠데타 말고 굉장히 어떤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됐었던 쿠데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체제가 전환기로 넘어갈 때 이제 김정일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군 제6군단 산하 이제 군인들이 폭동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청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거의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는데 굉장히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그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가고 전원이 다 거의 가담했던 수백 명의 장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저희 가정에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제 그 육군단 말하니까 육군단 포사령관이 제 삼촌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삼촌이 도당 간부로 있다가 하루 이렇게 승용차가 와서 트럭이 와서 와이프하고 젖 먹는 아이를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싣고 가는가? 너는 야 이 자식아 너는 몰라도 돼 하고서리 그날 우리 삼촌을 자천시켜서 이래 어느 한 농촌에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아이는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가니까 가는 데를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손자리에서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제 그 삼촌 장인이 포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관리소 가서 무참하게 이런 얘기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어떤 해군 우리 출연자 있었는데 누가 오더니 차에서 잡아갔대. 잡아가면서 왜 잡아가냐고 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장성택의 친척이라고. 근데 자기가 장성택과 친척인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젖 먹는 가난 아이도 잡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공을 하는 쿠데타였다면 이게 완전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따져봐야 될 점은 있습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과연 군부가 일으킨 정권이 우리가 원하는 정권일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똑똑해. 난 그 생각까진 못했다 진짜. 난 그 생각까진 못했다.
국경경비대에서 근무를 서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탈북민들 탈북도 시키고 또 돈도 받고. 예, 죄송하지만 돈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수행했고 그렇게 그 살아왔던 저의 국경경비대 그 은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국경 경비대가 있을 테고 그 중에서 근무하셨던 지역은 함경북도 무산 지역인데. 무산 지역. 예. 궁금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 경비대 이런 느낌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저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록강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국경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 간첩 파괴함 해분자들을 단속하고 또 그 내부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순 녹화물, 성경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단속하는데 원래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 때 우리가 이제 막 대량 탈북이 시작되고 하다 나니까 막 그 사람들도 단속하게 됐고 솔직히 또 국경경비대는 농사, 뭐 건설 뭐 이런 거 안 해요. 절대로 국경만 철저히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 영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다른 부대랑은 다르다. 우린 농사 같은 거 안 짓는다. 그러면 다른 부대는 농사를 짓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일반 보병 부대 같은 데는 이제 안에 이제 육군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뭐 5월달, 4월달, 6월달 이때는 이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해서 전군이 뭐 농촌을 도와줘야 되고 농사를 도와줘야 된다 하면 사단장 뭐 연대장들이 나가서 지부터 나가서 뭐 모두 꺾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국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데 이 경비대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비대도 자급자족을 하라 해서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것도 국경연선에다가 다 농사를 다 짓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거는 진짜 대수대세에서 얼마 없고 다 농장밭에서 훔친단 말입니다. 그래, 저절에 다 도둑질해서 오죽하면 군대들이 우리 동네 경비대 구호가 그겁니다. 1년에 강야를 360개를 먹어야 한 해를 난다. 1년에 강야를 360개를 덤쳐 먹어야 그 해 겨울을 난다고 그만큼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개씩 훔쳐야 된다. 네, 그만큼 먹어야 된다. 아니, 훔쳐서. 그리고 이래요.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이래 우리 구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 했는데 왜 우리가 내 포전이 가서 가져가는데 뭐이라 하는가 하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막 원래 일반 군인들은 농사를 짓고 엄청 막 옥수수 심고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국경경비대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이제 안 짓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심심풀이로 이제 뭐 무나 이런 뭐 채소 같은 거 그냥 심는 거예요. 저희 국경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출신 성분이 좀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최전방 초소하고 달리 국경은 그때 당시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강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그러던데 국경경비대 대원을 뽑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뭐 당일군, 뭐 행정일군, 그다음에 뭐 안전부, 보위부 뭐 이런 자녀들이 되게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출신 성분이 좀 좋은 사람들이. 그 당일군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다 최전방 초소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고성 뭐 이런데요. 예. 그런데 저희 또 아버지 형이 이제 당정위원회 그 경제부부장 하면서 백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전방에서 후방 쪽에 있는 국경도 그 최전연이다 이렇게 해갖고 빼도 올려갖고 제가 이제 한북도 무산에 있는 27여단 뭐 10대 대에서 이제 제가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격이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 부모, 내 치고 내 자식 힘든 부분에 내보내기 싫거든요. 네, 네. 있는 집 자녀들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다 돈 버는 건 아니고요. 몇몇만 벌죠. 한 20%도 안 벌걸요. 뭐 다 누이 돌아가면 안 되지.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왜 그래? 아니 금방 나갔는데 병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고. 야, 군사복무 10년인데 3년만 지나면 걔네 돈 똥개도 배치 엄청 벌어. 나온다는데 3년 지나 10년도 구실 못하는 애들 천지야. 진짜로. 자강도나 산골 산에 들어가는 군인들은 돈도 아예 못 벌어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군복무 해준다 그래. 아버지 엄마가 돈 보내주면 그냥 매대 나가 사 먹고 하는데 뭐 다 국경 다 좋은 거냐고. 이 군인은 민간인 얼굴 한번 보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생전 못 보는 군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고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또 저희 앞에 중국 불악도 좀 크고 번쩍번쩍하고 근데 또 솔직히 국경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가보면
인가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그 밀수라는 것도 없고 10년 동안 그냥 아니 강물만 두 방향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네. 도인이 되겠구나. 네. 네, 저희 우리 양강도는 국경 려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려단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이제 오면은 그 간부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뭘 하고 내가 돈을 얼마만큼 뇌물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인구가 많고 내 밀수가 제일 잘 되는 구역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거기에서도 또 돈이 내가 없고 힘 없으면은 저 백두산 쪽에 가는데 최근년간에 백두산 쪽도 아주 그 살만한 게 북한 사람들이 뭐 요즘 북한이 요즘 뭐 없어요. 약초도 좀 너무 캐 먹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몇 명씩 이제 저를 모아서 넘어갑니다. 중국에 가서 넘어가서 내 며칠 있다 오겠다면은 중국에서 약초를 캐서 중국 사람들이 다 팔아먹습니다. 북한 거라고. 네. 아,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다가 북한 거라고. 아, 네,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그 연손에다가 이제 이렇게 점막을 치고 이제 그런 걸 받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주고 그렇게 약초를 캐서 거기다 팔아먹고 현지에서 팔아먹고 넘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연선비를 주는데 그 카밥이라 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 얼마 많지는 않은데 벌써 해산시 보촌 이렇게 이쪽에 넣으면은 이 액수가 고액인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백이 있어야 무산이나 이런 좋은 데로 가는 거지. 잘못하면 진짜 단속도 검열도 잘 안 나오는 부대에 있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국경군인 대강습이란 걸 이제 대대에 올라와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소대에서 절반 인원이 올라오고 또 내려와서 또 교대를 하고 하는데 그때 보면 애들이 옷 입은 거, 그 다음 주머니에 이제 돈을 쓰는 거 보면요. 아마 일반 보병부대보다 아마 못해요. 아, 그러니까 좋은 데 계셨던 거네. 예, 그래갖고 그때 보면 이제 야,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하고 좀 같은 경비대인데 차원이 좀 달라요, 그때는. 이 북한 국경경비대 어렵게 모신 만큼 우리도 궁금증을 몇 가지 해결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국경경비대에게 궁금한 3가지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국경경비대 조영환은 북한에서 네모 운동을 했다. 정답. 예. 국경경비대 조영환은 북한에서 1인 1밀수 운동을 했다. 일일 일밀수. 이것도 다이어트, 헬스 뭐 대명사죠. 우리 상민 씨 무슨 운동을 했을까요? 전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상민 씨는 무슨 운동을 하시나요? 몸이 조각이야.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10년째. 몸이 조각. 유현주 씨 지금 표정 보면 그냥 몸이 좋다니까. 여기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렇게. 원래 몸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팔뚝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대박. 우와, 대박. 오, 셔츠가 불쌍하네. 닭다리 같지 않습니까? 자, 일중 씨 정답. 벌기에서 줄넘기 운동. 뭐? 국경을 선 넘기 하듯이 줄넘기로? 네. 준혁 씨 정답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 왜 그런 눈빛으로 봐, 나를? 그러니까 선 넘기 운동. 그래, 선 넘기 운동. 더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운동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고객 관리 운동을 했대. 고객 관리 운동. 그렇게 하다. 정답 확인합니다. 국경경비대 조영환은 북한에서 1,000만 원 벌기 운동을 했다. 북한 돈으로? 북한에서 1,000만? 정답 확인합니다. 국경경비대 조영환은 북한에서 1,000만 원 벌기 운동을 했다. 북한 돈으로? 북한에서 1,000만? 북한 돈 1,000만 원이겠지. 그래, 맞죠. 그러니까 저희 북한 돈 1,000만 원 벌기 운동인데. 그렇지. 그런데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벌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돈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2006년 이후에 이제 1,000만 원 벌기 운동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2002년도에 이제 그 새경제 관리체계가 이제 김정일이가 제시하면서부터 북한의 돈이 다운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 돈 위안화가 바꾸면 돈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단가를 더 올려서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000만 원 벌기 운동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이제. 화폐 가치 때문에 이제 1,000만으로 뛴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만 원 운동 때는 못해도 우리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7천에서 8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1,000만 원이 되면서 가격이 다운돼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지금은 아마
한 5천에서 거의 한 1억 벌기 운동을 할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왜냐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중돈 100 위안에 북한 돈 13만 원. 왜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제대가 되면 뭐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대를 가기 위해서 아까 10년 동안 복무를 했으니까 그 두만강에서 복무를 하면서 내가 이제 제대된 후에 집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대학교 전년에서 복무를 하게 추천을 받아서 예, 전에 가면 또 대학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학교 나오면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장가를 가야 됩니다, 이제. 그 내가 집이 있다. 대학교 갔다. 여자는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돈 있고 다 그건 책이고 또 인기 많죠. 그죠? 1,0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군생활 하면서. 예. 은행이 있어요? 은행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2006년 그 이전까지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 군인들이 은행이 국가 은행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그 돈을 뭐 위안화를 뭐 은행에다 넣고 익히는 못하니까 그걸 이제 자기 하는 이자같이 뭐 진아씨라면 원성에 살면 이 집이 나의 주인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쁘다, 아 마음에 있다, 그럼 뭐 어머니부터 이제 녹이는 거지 이제. 현찰로 그 집에다가 그게 헌찰이. 근데 그 어떡해. 북한 돈으로 여면 많으니까 위안화로 중돈으로 였는 거지 이제.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아까 믿으니까 그하고 이 집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 딸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같이 살 거다. 그러니까 가시집처럼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근데 돈을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아요. 네. 이거 전문가에게 여쭤볼게요, 현우 씨. 저도 그 돈을 많이 보관을 해봤단 말이에요. 2005년도 당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오토바이 한 2대 살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제 이민표를 딱 바꿔가지고 나만 알 수 있는 뭐 천장 어디다 넣어놓거나 장판 밑에 어디 깔거나 이렇게 하지 은행에 넣어봤자 깜빵 가요. 불법인 돈이니까. 경비대본이 돈을 누구 집에 맡기게 되면 아니 이게 그 집에서 어떻게 믿고 하냐잖아요. 보통 이분들은 딸이 있는 집의 주인집을 잡아요. 아들만 있으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거의 한 장 다 쓰지 않고 지켜줘요. 왜냐면 이게 언젠가는 내 딸이 쓸 거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이 경비대들이 주인 집에다 그 돈을 맡겼자니까 제대될 때 절대로 그 돈 안 갖고 빈기 딱 갑니다. 빈몸에 군대에서 준 배낭에다 쌀 15kg 주는 거 그거만 딱 메고 간단 말입니다. 제대될 때. 근데 제대 때 집에 갑니다. 갔다가 다시 온단 말입니다. 한 줄 있다가. 그다음에 그때 와서 이제 짐을 다 그 모여놨던 거 가져가는데 제가 살던 데는 지어 가전제품 다 마련하다 못해 오토바이까지 가져가는 군대가 다 있습니다. 경비대들이. 그러면 수고비는 이제 감사의 비는 줘요? 은혜비. 그러니까 감사의 비는 그 전에 이제 계산을 하세요. 이제. 계산 다 됐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뭐 저축을 해서 이제 우리 저축은행에 좀 갖다 놓으면서 또 100만 원에서 뭐 진아씨라면 진아씨한테다가 야 20만 원 네가 써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도 좀 쓰고 가정에도 좀 싸고 이번에 뭐 TV가 새로 나왔더라 하나 사. 나 이런 남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쌓아 가야만이 내 돈도 안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왜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돈보다 중요한 게 핸드폰이에요. 중국 핸드폰. 이 핸드폰이 우리 목숨하고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그 장모도 장인도 몰라요. 딱 여자친구만 알아요. 그 여자친구가 진짜 이게 나의 남자친구라 생각하면 그 핸드폰을 딱 갖고 이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핸드폰을 얻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야 중국 사람이 요구하는 뭐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넘겨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통신수단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인집은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까워요, 보통? 보통 다 가깝죠. 걸어서 얼마 정도? 걸어서 뭐 5분, 10분?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 소대 같은 거는 주인 불악에 있어요. 이게 네 작업반에 있기 때문에 뭐 자다가 이제 뭐 약간 배고프다 출출하다 담당 훌 넘어가고 그 새벽 한 4시까지 자다가 기상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한 분을 이렇게 프리패스를 해드리면 통과해드리면 얼마 정도를 받길래 이게 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이게 시기별로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족을 한 명 넘긴다. 뭐 아빠, 엄마, 애들까지.
그 이런 사람을 넘기면 한 번에 넘기는 게 한 사람당 옛날에 그 98년도부터 2002년도 때는 이제 500원에서 한 1,500원 이렇게 됐는데 그 2002년도 이후에는요 한 사람당 넘어가는 게 2,000에서 5,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넘어가도 그래서 위안화로 이제 10,000원부터 15,000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보네. 제일 비싼 게 애들. 맞아. 왜냐면 애들은 두만강에서 울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제 강물이 막 끓고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넘겨줘야 돼요. 완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로 말하면 위험수당이지만 그때 당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5천에 계획을 했지만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조건에 돈을 더 줘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나. 뭐 대방들이 또 친척들이 연락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5천에서 8,000원 띱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는 10,000원이다. 딱 띱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무조건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건 좀 위험해요. 넘겨줬는데 돈을 안 주는 사람은 다시 데려오죠. 아이를요? 아, 사람을? 네. 근데 또 솔직히 그 사람 자체가 돈을 그때 당시 뭐 몇만 원씩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평균이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우리 영화 씨는 밀수나 탈북을 도와주시고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전 최고로 많이 받아본 게 한 번에 한 타임에 6만 위안 받았어요. 6만 위안? 이게 2002년도에 6만 위안이면 되게 많은 돈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 좀 더 되는데. 네. 많이 받았다. 근데 왜냐면 그 6만 위안이 받게 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와요. 중국 대방한 데서 한 사람당 중국 돈 10,000원씩 줄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딱 데리고 중국에 딱 3일만 갔다 오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가서 3일 만에 밤 12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 장춘에 가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가다 노래방에서 술 먹고 그 여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공안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관 교두를 해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대 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포. 어떡해. 그래서 체포돼서 이제 이거 한 달 동안 이제 유치장에 앉아갖고 그다음에 조서를 쓰고 막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내 지금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간부하고 아버지 친구가 이제 그 정치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잘 알기 때문에 솔직히 또 그 아버지의 힘이 좀 빽이 좀 셌으니까 그래서 사건이 전사를 강등 이렇게 갖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 초소에 몇 명 있어요? 우리 한개 소대에? 예. 한개 소대에 30명. 30명 중에 밀수를 한 명이라도 안 하는 주체 사상이 아주 가득 박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있긴 있어요. 있으면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신고 못하는 게 뭐냐면 걔들은 천성이 원래 그래요. 심성이 착해요. 아니 그러면 그 대원이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걸립니까? 사실은 아예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이존입니다. 제가 그 보이부에 당했기 때문에 제 남편도 사실 그 보이사령부 검열에 붙어가지고 요만한 죄를 가지고 진짜 교화를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 한마디가 있으니까 자기는 말합니다. 당당히. 우리는 당의 정치 보이부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국경유대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보이 대학에 가서 보이지돈이 돼요. 이제 보이지돈이 돼서 제가 이 27년단 그 6대대 5중대 중대 보이지돈 이제 배치 받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고 돈 들어오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돈 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말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를 했다가 딱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 딱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줄을 잘 타야 되겠구나. 딱 얘들이 계세요. 왜 그러면 보이지돈은 법이라는 걸 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걸리던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왜? 잡혀간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럼 다음날 뭐가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딱 들어오면 이제 제동기 이제 어제 밀수하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1,000원짜리인데 어제 가져가는구나. 이제 700 주고 한 300원 제가 오케이 해봐. 하는데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야 이거 그거네. 그러면 여기 더 위에 간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도 제일 인기 많아. 그 우리 북한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먹고 보이전 보이지 않게 떼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활하게 그다음 아주 그 영리하게 사람을 등을 갈가내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자각적으로 돈을 바치게끔 만들거든요. 바쳐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잡히진 않았댔습니다. 그래. 예.
네, 일부에서는 총살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런 일이 국경에서 발생합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제 원래 국경 합의 조약에는 국경에 총을 난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대량 탈북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 이제 또 탈북이 또 시작되고 하니까 국경에서 총을 쏘라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탄을 3발씩 갖고 다니는데 공탄을 빼고 실탄을 30발, 15발 해서 두 탄창에 나눠서 엮고 끼고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구대고 쏘는 건 아니에요. 섯 3번을 합니다. 이제 안 서면 처음엔 공중에다 쏴요. 근데 100에 100% 총 쏘면 다 엎드려요. 군인이 주민에게 총을 그냥 쏜 거잖아요. 영화 씨는 이게 공포 사격이라도 위협 사격이라도 위협 사격이라도 이게 총을 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하순사 때 쏴봤어요. 그러니까 왜 쏘냐면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지 뭔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야간이니까 시야가 안 봐요. 비가 많이 오고 눈보라가 많이 칠 때는 안 보여. 근데 형체가 가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고 무서우니까 저희가 하순사 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심심야밤에 진짜 막 보이지도 않는데 오른발로서 깨지는 소리가 막 나고. 근데 그때 밤에는 더 잘 들려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막 공포탄을 막 쏘는 거예요. 공탄을 쏘는 거예요. 밤에. 뭔가 나타나면. 네, 근데 재훈연관에는 어떻게 하는가? 위에서부터 너 돈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라 해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총을 쏴서 죽입니다. 제 마을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죽었어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는 표창 휴가를 받고 진급을 해서 대학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게 저분들도 이미 작업을 다 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경 경비대 돈 다 주고. 네. 돈 줘도 저는 중대장에 넘겨줬어요. 국경경비대 중대장이. 근데 3월 2일 날 넘었거든요. 근데 원래 넘기로 한 대가 3월 1일인데 해가 이렇게 비쳤나 봐요. 그래서 얼음이 얇아졌대요. 그래서 여기를 못 넘겠대요. 그래서 이게 산이 이렇게 그림자가 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진로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넘었는데 넘을 때까지는 고요했어요. 근데 이게 3명씩 이렇게 총을 메고 이 초소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때 넘는 거예요. 이거 교차할 때. 그때 빨리 가서 중국 산 쪽에는 제대로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이분도 그걸 예상을 못하고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뭐냐면 이게 사람이 밟아보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낙엽이 쌓여가지고요. 사람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낙엽에 미끄러 떨어지고 하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총을 쏘더라고요. 근데 낙엽에 와서 총알이 팍팍 박히는 그 소리가 한 7발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뭇가지 진짜 간신히 붙잡고 30분을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그래서 손이 다 얼어붙었을 때 중대장 아저씨가 산에 기어 올라가서 배낭꾼을 통나무에다 묶어서 그래서 배낭끈 내려보내주면 1mm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낙엽 소리 안 내려고. 그렇게 토바 올라갔던 게 그래서 저는 총소리만 들어도 지금도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총에 맞아 죽은 집 가족이 얼마나 슬픈지 이제 남편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도 집에 들여오지 못합니다. 네, 제 참 그걸 이렇게 국경 경비대에서 실어가더라고요. 장례도 치를 수가 없고, 네, 반혁명 분자고 조국을 배반한 배반자이기 때문에 처단된 사람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체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제사도 못하죠. 네. 야, 저는 막 그걸 보고 같은 밀수꾼으로서 생각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총 쏜다는 게 이게 윤아 씨 충격은 지금도 안 잊혀지겠어요. 제가 하나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문 쾅 닫히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치료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나은 3개월 내내 받고 나왔는데도 지금도 그런 악몽 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는 놀이로 총을 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탁 던지면 거기다 총을 딱 쏘는데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빌었어요. 제발 총 쏘지 말라고. 숨이 막 안 쉬어진다고 할 정도로.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도강하실 때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 이러니까 한강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얼면은 그냥
전력질 뛰면 때 1분도 안 걸려요. 네. 그때 느낌은 제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총 사격을 안 멈추길래 아, 내 뒤통수로 총알이 관통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얼어갖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나 씨도 본인이 당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겠지만 직접 쏘신 분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아,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자같이 이런 사건들은 좀 소대에 좀 외척이 되고 좀 약간 좀 우리가 부대 보면 그런 게 있잖아. 한두 명씩 사고병사. 그런 애들이 죽이려고 뭐 총 쏘는 게 아니고 좀 추려고, 출세를 하려고. 이걸 한번 막아보겠다. 막아보겠다. 근데 얘들이 제일 큰, 얘들도 트라우마를 받아요. 아, 내가 사람을 쐈나? 아니면 옆에 공포를 쏴서 사람이 막 깬 거, 얘들도 이렇게 느껴갖고 얘들이 마지막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열 조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대대국 이런 데서 군무를 안 서는데 조동을 시키는 거예요. 실은 그럼 북한 경비대, 국경 경비대 군인들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군복무를 하시면서 마음 아프시고 좀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마음이 같아요. 좀 무거웠죠. 왜냐면 그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하사관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장교까지 되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국가에서 나를 정말 장교까지도 만들어줬다고 좋아서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이 솔직히 말하면 반역의 길이고 또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좀 뭐랄까 착취나 같죠 요새.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현장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못 느꼈죠. 다 같이 그러죠. 예, 나는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해야 된다. 세뇌가 되고 예. 살아야 되고. 근데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탈북하면서 머리를 못 들었어요.